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친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네. 사실 되게 제일 처음에는 좀 갑론을박이 있었죠. 영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걸 더 넘어서서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의 경기남부경찰청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그 영아의 사체가 발견 안 됐으면 이 사건이 묻힐 수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법원에서 영장을 한번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갔는 집에까지 압수영장을 발부될 수 있도록 검찰에게 그 수사를 탄탄하게 했고 검찰도 그거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 2명이 냉장고에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로부터 이 수사는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제일 처음엔 영아살인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아살인죄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아이를 살해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요건 자체가 치욕을 은폐하거나 그다음에 특히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 공공이라는 의미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한 40조 정도의 지원 정책을 펼치는 또 3만 불 이상 되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과연 경제적 공공이라는 게 가능할까? 특히 지금 같은 이 피해자의 집은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미 존재했던 3명의 아이에 대한 생활에 극단적인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죄명을 영아살인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지금 이제 앵커가 말씀 주셨다시피 친부에 대해서는 지금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다시 관련 사건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살인죄로 바뀌었으니까 신상 공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건데요. 아이 3명이 더 존재합니다. 저도 패널로 봤을 때 언제나 말씀드렸죠. 아이들 3명은 절대로 이 사건에서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부모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경기남부청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예,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인죄로 변경이 됐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겠죠.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임신 중단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는 임신 수주 39주, 40주에도 사실상 임신 중단, 형법으로 낙태죄가 허용되는 나라인 거죠. 그럼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무서운 말인데 국가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2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고 또 영아살인죄까지 확대를 하면 영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10년에서 최하 1개월밖에 되지 않는 영아살인죄의 범위도 사실상 산모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그 불안한 상황,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치욕을 은폐해야 되는데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이거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라는 심리적 상태를 길게 하면 영아살인죄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태아에 대해서도 국가는 보호하지 않고 갓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도 국가는 영아살인죄로 처벌하면 도대체 이 아이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경기남부청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분만 중, 분만 직후. 그러면 앞에는 분만 중이라는 건 명확하죠. 분만 직후라는 것은 그 분만 이후에 바로 즉시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제가 앵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앵커 저녁 식사 언제 드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저 저녁 식사는 직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을 다시 못 먹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녁을 먹은 직후입니다. 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는 1시간, 2시간 전에 식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이틀 전에 저녁 먹은 걸 가지고 저녁 먹은 직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출산 직후, 즉 인부가 아이를 출생을 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라는 상황은 분만하고 난 다음에 1~2시간 정도의 의미지 이틀, 3일이 지난 후를 분만 직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피의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를 병원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하루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아이를 목 졸라 죽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분만 직후라고 볼 수 있느냐. 적어도 시간상으로는 한 30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을 분만 직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고려해서 아마 경기남부청에서는 죄명을 아동 살인죄에서 영아 살인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그리고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신상 정보 공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유를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제가 옛날에 저는 고유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유정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걸 지금부터 그때 사건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고유정에게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었고 그때 고유정에 대해서 우리가 PCLR이라 그러죠.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언론에 나왔을 때 저는 한편으로 그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사이코패스가 되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아이잖아요. 엄마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엄마. 그 잘못된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심적인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사이코패스 검사하는 걸 저는 반대했듯이 지금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제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지금 12살, 10살, 8살의 아이가 있다면 그 엄마가 신상에 알려지면 그 아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그 누구의 아들인지가 다 드러나고 누구의 딸인지가 드러나면 그 아이가 이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내내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너는 누구의 딸이다 라는 낙인 효과가 지킬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인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이 생명을 두 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면 그거는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2차 가해는 막아야 한다는 의미 때문에 사실상 경기남부청이 아예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이거는 2차 가해를 막아야겠다고 했는 것은 저는 현명한 판단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상공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이제는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8조 이나 성폭력법 25조에 따르면 중요한 증거,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가 되거든요. 그럼 과거같이 주장에 의해서 신상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포렌직에 의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범인인 게 확실시 되는 정도에서 신상공개가 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제 신상공개에서 제외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가장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에도 아이 3명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 점 분명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남겨진 어린 세 자녀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지고, 자, 친부의 공모 여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몰랐다는 게 이 친모의 진술인데 남편에게도 사실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지만 결국에는 불송치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이거는 제가 기록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지 못해서 남편이 이 아내의 그 아이를 살인하는데 첫 번째 알았어야 돼요. 알고 그 살인을 용이하게 만들었을 때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사망했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방조의 고의, 정범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방조범이 성립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물음표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드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찾아봤는 결과로는 방조까지 입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도우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검찰로 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인부, 지금 피의자가 또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기판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2번 이상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 받더라도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나오면 또 조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 생명이 덧없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라면 저는 살인 사건은 매우 엄중하고 매우 강력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남편이 이 부분을 알았다면 분명히 기소해야 되는 거고 몰랐다면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검찰 단계에서 이 부인이 어떻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는지 또 그 시점에 남편과의 어떤 통화한 내용이라든가 문자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지 또 병원에서 그 남편의 그러니까 퇴원 신고서에 남편이 사인이 있었다는데 그 출산했는 병원에 가서도 좀 꼬치꼬치
자세하게 물어서 그런 과정에 연관성이 있으면 기소를 하되 연관성이 없으면 지금 검찰의 불기소 송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법원이 살인죄 인정할까요? 이 처벌 수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명백하게 살인은 맞아요. 살인은 네. 맞는데 이게 구성 요건이 영아 살인죄가 될지 아니면 살인죄가 될지 아니면 아동 학대 살인죄가 될지는 논의인데 형사소송법은 불고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내용대로 법원은 판단해야 되니까 만약 검찰도 죄명 자체를 살인죄로 유지한다면 형법 250조에 따라서 법원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공소장에서 축소 사실은 굳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된다. 좀 어려운 말인데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살인이 아니라 영아 살인죄가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 사실이기 때문에 공소장, 살인죄의 공소장을 변경 없이 영아 살인죄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을 듯한데요. 거듭 예. 말씀드리지만 검찰과 우리 법원에게 반드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가 영아살인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갓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도 국가는 그 생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표시일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살인죄로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이 인부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살인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예. 5년 이상이면 법원이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장량 감경하면 2분의 1로 내려가요. 그러면 5년을 2분의 1로 내리면 2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요. 저는 법 조문의 적용은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값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선 사건의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서 유기한 부부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시청 여러분한테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2236명에 대한 출생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중에 23명 중에 적어도 2명이 사망을 하였고 1명이 지금 다른 데 팔려갔다, 유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덧붙였던 말씀이 이게 전부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아이가 사망했는 것은 그 피해자들의 주장은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야산에 안매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체가 나와야 부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검이라는 것은 3가지가 있는 거죠.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걸 밝히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의 주장은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사체를 발견해서 부검을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은 자고 일어나서 사망했고 그 아이를 안매장했다니까 죄명은 딱 한 가지겠죠. 사체 은닉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예. 부검을 통해서 아니면 그 전후 사정을 통해서 죄명은 충분히 살인죄가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분만 중 분만 직후가 아니라면 영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발 더 이상 이런 소식이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연합TV를 통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236명의 어린아이들 생명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 또 출생 신고 없이 12년 동안 지내면서 사회와 철저하게 단절된 이 유령 생활을 한 소년의 사연도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거든요. 제가 2016년에 사건을 하나 목도를 했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에 나이 18세, 19세 정도 되는 소녀가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에 탁탁탁 들어갔는데 무엇을 살지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 소녀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지금 있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출생을 했는데 18년, 19년 동안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1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삶을 아이는 필수 예방 접종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가는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면 첫 번째 뭘 물어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 어느 어린이집 다녀? 너 어느 유치원 다녀? 너 어느 초등학교 다녀?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나의 삶의 일부인데 이 아이는 그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뭐야?
유치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만나지 않는 정말 고립된 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12세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사회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셜어블이라고 하죠. 사회성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출생통보제 법안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과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출생통보제 제가 2019년, 2018년에 아동정책조정위원으로 장관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포용적 아동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 아이가 출생하면 당연히 출생신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어른들에게는 필수 접종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른들에도 필수 접종이 만들었지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가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필수 접종이 필요하고 예방 접종이 두 번째 그 아이가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아이의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 중 우리는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을 국가가 내버려 둔다는 건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서 출생하였다면 출생한 아이를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출생신고는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 안 해도 5만 원 과태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법을 바꾸었습니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 주는 거 아니니까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 진료를 했다면 심평원에 자기의 진료비를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심평원에 청구를 하면 심평원이 그 사람을 확인합니다. 즉 임시 출생번호를 놓고 그 사람이 출생신고가 안 된 걸 확인하면 심평원에서 지자체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병원에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같이 진료 기록 넘기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심평원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요. 절대로 누락하지 말고 알려주시고 심평원에서는 한치의 빈틈없이 아이가 출생했다면 한 달 동안 추적해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이야기해서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로 국가가 주는 40조의 출생지원금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전인격적인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